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세계경제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놀라웠던 뉴스는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본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YCC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드디어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YCC, Yield Curve Control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책입니다. 2016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7년 됐어요. 국채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겠다라는 거고요. 국채 중에서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통제합니다. 자, 어떻게 통제하느냐? 수익률이 0.5%로 올라가면 BOJ가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냐? 10년물 국채를 사들여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겠죠?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개입을 통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BOJ가 용인하던 상한이 0.5%였는데 앞으로는 1%가 상한이다. 0.5% 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건 그냥 제한이고 무조건 개입하는 거는 1%를 상한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요일에 이건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YCC라는 정책 또는 체제를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어요. 선을 그은 거죠. YCC 상한선을 조금 올린 거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는 다르다. 금리는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별로 먹히질 않았어요. 옵저버들은 BOJ가 얘기하는 유연한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자택일 아니냐. YCC를 없애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유지하던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굉장히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초저금리의 포기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BOJ가 YCC 변경 발표를 한 거는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알려진 거는 하루 전이었어요. 목요일이었습니다. BOJ가 발표하기도 전에 니케이가 BOJ 이번 금융통화회의에서 YCC 변경을 고려하는 중이다. 논의를 할 거다. 이런 뉴스를 내보낸 거예요. 뉴스 출처도 밝히지 않은 아주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뉴스 하나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목요일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뉴스 나오기 전까지 잘 오르던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하락했고요. 유로는 급락했습니다. 이 뉴스 나오자마자 곧바로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5% 상한을 돌파해버렸어요. 0.57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에 도달했는데요. 그 전날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꿈쩍 안 하던 수익률이 YCC 변경 뉴스에 곧바로 상승한 겁니다. 이 때문에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YCC 뉴스까지 나오니까 덜컥 올라간 거다. 이런 추측도 나왔어요. 많은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 10년물 국채를 보이는 쪽쪽 BOJ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썼죠. YCC 전에는 돈을 더 썼습니다. 모든 국채 다 사들였어요. 그나마 YCC 시작하고부터는 10년물에 집중했으니까 돈을 좀 절약한 겁니다. 여전히 많이 쓰고 있지만요. 이 돈 다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일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주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편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유동성을 제공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글로벌 투자금 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 국채들을 샀는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그러면 그 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냐? 각국에서 이런 걱정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금요일에 BOJ가 YCC 변경을 발표하니까 오히려 시장은 안정을 회복했어요. 큰 변화 아니다.
아주 소폭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YCC 변경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조 달러어치 가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화 대비 달러나 유로가 하락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 국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외환 리스크까지 지지 말고 우리나라 국채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일본 투자자들이 외국 국채를 덜 사거나 안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줄 거다. 이런 걱정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요. 통화 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엔화가 반등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값싼 엔화를 대출해서 달러를 샀던 또는 유로를 샀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헤지 펀드들은 올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급속히 축소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거고요. 일본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요즘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나가면서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일본 기업에게 불리해집니다. 국채금리 상승하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르죠. 다시 말해서 일본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거고 결국 기업에게 안 좋은 거는 주식시장에게 안 좋겠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긴축으로 선회하게 되면 선진국들은 몽땅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겁니다. YCC 변경 뉴스 나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안전자산으로 몰릴 겁니다. 국채 매력이 올라갈 거예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 뉴스에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근원 인플레가 지금 4% 정도 됩니다. 전체 인플레는 3% 약간 넘고요. 미국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초저금리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식의 변화가 올 것이냐를 맛보기로 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뉴스메이커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스인데요. 이번 주 미국 경제에 좋은 뉴스가 많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도 떨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분기 GDP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2.4% 성장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은가? 특히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비 지출은 왜 계속 이렇게 좋은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연준은 수요일에도 금리를 인상했죠.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범위가 5.25%에서 5.5% 사이가 됐습니다. 지난 22년 중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번 얘기했죠. 수요를 파괴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는데 수요도 파괴 안 되고 고통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인플레만 둔화되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왜 수요는 파괴되지 않을까? 어떻게 계속 견조함을 유지할 수 있나? 이걸 설명하는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왜 수요가 타격을 안 받나? 왜 소비 지출은 여전히 견조한가? 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가계대출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다 변경됐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계약 이후 계속 동일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가계는 이 고정금리라는 방패로 타격을 맞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 가구의 3대 대출이 있습니다.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자동차 구입대출, 오토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무디스 조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는 전체 가구대출의 11%밖에 안 된다. 금융위기 끝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급격히 축소돼요.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가계대출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타격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데이터가 이번에 연준에서도 나왔습니다. 대출 원리금이 가처분 소득의 9.6%에 불과합니다. 여기입니다. 대출 원리금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 대출 원리금은 상환이 동결됐으니까 이때 더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도 아직 낮은 상태입니다. 2020년, 21년 이 기간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율이 2% 후반대입니다. 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서 한 3% 초반대까지 가요. 거기에다가 모기지 대출은 일시불인 경우도 많아요. 일시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지역은행 위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금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현재의 예금이자가 1, 2년 전 대출 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역마진이 발생하는 거고 그 혜택은 예금자에게 돌아갑니다. 역마진이 2%포인트 정도 되니까 모기지가 크면 그만큼 더 유리합니다. 이게 다수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혜택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수요가 파괴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의 결과로 인플레가 잡힌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소비 지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